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전 세계는 불과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결판이 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전선은 여전히 불을 뿜고 있고 평화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싸우고 있다는 소식은 익숙하지만 정작 전투가 어디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휴전회담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재등장한 2025년부터 2026년 초인 지금까지 국제 정세는 유례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의 참혹한 침공부터 2025년 트럼프 재등판의 파장과 바로 어제 끝난 아부다비 회담의 결과까지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2022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초기 러시아군은 북부 키이우, 남부 헤르손, 동부 돈바스라는 세 개의 화살표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함락될 것 같던 키이우.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초기 몇 주간 점령당했던 북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략을 수정해야 했죠. 공격의 화살표를 동부와 남부로 집중시켰습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손. 이곳들은 거대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양측은 마을 하나를 두고 수개월간 공방전을 벌였고 전선은 거대한 참호전의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2023년부터 전쟁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드론 전쟁의 본격화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FPV 드론 한 대가 수십억 원짜리 러시아의 최신형 T-90 전차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는 장면들 기억하시나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정밀 무기와 드론으로 점령지를 탈환하자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대량 투입하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지상의 병력 싸움을 넘어 하늘에서의 무인기 전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사이버전이 결합된 다층적 현대전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가는 단계에 이르면서 전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명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쟁 4년 차인 2025년, 전 세계의 이목은 전선이 아닌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는 전쟁의 시계추를 흔드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해왔죠.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조기 종전을 위해 아주 거친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무기 지원을 잠시 중단하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일부 전선에서는 반격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트럼프의 중재안이 자신에게 충분히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토에 대한 더 큰 탐욕을 부리며 휴전 제의를 거절했죠. 명분이 사라지자 미국은 다시 지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와 유류 창고 등 공급선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크림반도 북부와 돈바스 남부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제한적 반격은 러시아 내부에 상당한 심리적 공포와 정치적 부담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경 너머 러시아 영토까지 확장된 셈입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죠. 지금까지 열린 주요 회담들을 디테일하게 복기해 보겠습니다. 전쟁 초기 벨라루스와 터키 이스탄불에서 만난 두 나라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크림반도 영유권 인정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우크라이나는 한 치의 땅도 줄 수 없으며 침략군 전원 철수가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2024년 말까지는 사실상 외교적 수사만 오갈 뿐 실질적인 협상은 전무한 공백 상태였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중동의 외교 중심지 사우디 제다였습니다. 회담의 제안 내용은 전선 전체가 아닌 주요 분쟁 지역에서의 30일간 포격 중단과 인도적인 통로 확보였죠.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 압박에 응해 이를 수용했지만 러시아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신형 무기를 패치하고 전력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결국 이 야심찬 중재안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합의에 실패합니다. 전면적인 휴전은 실패했어도 사람을 살리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2025년 중반 터키 이스탄불에서 다시 열린 이 회담은 포로 교환에 집중했습니다. 성과는 1000명 대 1000명의 대규모 포로 교환 합의였고 단순한 군인뿐 아니라 억류되었던 민간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3일에 걸쳐 첫날 390명, 둘째 날과 셋째 날 각각 약 300여 명씩 석방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큰 감동을 주었죠. 이는 휴전 협상 중 지금까지 거둔 가장 가시적인 인도적 성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인 2월 5일 미국과 UAE가 공동 중재한 아부다비 3자 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1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합의사항은 양측 157명씩 총 314명의 포로 추가 석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군사 연락선의 복원이었습니다. 전선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오판에 의한 핵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휘부 간의 한 라인을 다시 열기로 한 것이죠. 비록 전면 휴전 선언은 이번에도 불발되었지만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건설적인 신호를 남겼습니다. 지도를 보며 상상해 보십시오. 동부의 돈바스, 남부의 헤르손. 이곳엔 누군가의 집이 있고 누군가의 고향이 있습니다. 휴전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총을 내려놓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영토와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영토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벽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 지역을 자국 영토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완전 탈환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제다 회담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영토 인정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전보장과 군사적 조건입니다. 오늘 총을 내려놓으면 내일 러시아가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나 그에 준하는 미국이나 서방의 강력한 군사적 보장을 원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장 해제시키고 서방 세력을 완전히 퇴출하려 하죠. 이 간극은 아직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경제 제재와 재건 문제입니다. 러시아에 가해진 전례 없는 경제 제재, 그리고 수천 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협상장에서는 이 막대한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카드로 사용됩니다. 제재를 얼마나 풀어줄 것인가와 누가 재건 비용을 댈 것인가는 휴전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국제 정세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부분적 동결과 국지적 휴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특정 요충지에서만 전투를 멈추고 포로 교환과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형태입니다. 아부다비 회담에서 복원된 군사 연락선이 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도상의 전선은 그대로지만 포성은 간헐적으로 잦아드는 상태입니다. 시나리오 2, 조건부 30일 정전. 2025년 초에 제안되었던 모델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극에 달할 때 양측이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선 전체의 공격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드론 공습도 멈추고 의료 차량이 자유롭게 오가겠지만 근본적인 영토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평화입니다. 시나리오 셋, 장기적 대치 후의 정전협정. 한반도 모델과 유사합니다. 공식적인 종전선언 없이 전선을 그대로 굳히고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서와 러시아의 명분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라 국제적인 초강대국들의 중재가 완벽하게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가격, 밥상 위의 물가, 그리고 세계 질서가 이 전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의 막대한 건설 수요와 함께 러시아 시장 복원, 북극 항로 개척의 촉진이라는 엄청난 경제 효과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비록 바로 어제 끝난 아부다비 회담에서도 오늘부터 평화입니다라는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14명의 포로가 가족에게 돌아갔고 끊겼던 지휘부 간의 연락선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작은 성과들이 모여 언젠가 거대한 평화의 물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전쟁 4년, 이제는 포성과 드론 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지도를 보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와 양측의 전략적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